제주 여성 실종 사건에 대한 좀 의문점이 증폭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 일단요. 어제 제주경찰이 브리핑한 내용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10시 50분경에 서귀포 가파도 서측 해상에서 지나가는 여객선에 의해서 30대 여성의 미기가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실종 당시에 차기를 그대로 착용을 하고 있었고 목걸이와 귀걸이 또 신체적 특징이 일치를 하여 미기가자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부검에서 어떤 걸 주로 보게 되나요? 주로 외력에 의한 외상 또는 이제 플랑크톤 유무에 의해서 익사 유무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타살의 혐의가 있는지. 반대 방향에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해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좀 있고. 해류에 대해서는 어떤 다양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민들이라든가 해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의견을 청취를 해서 왜 변사자가 원거리에서 발견됐는지 정확하게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상 혹시나 타살 혐의나 의혹이 있는 것? 지금 변사체의 상태는 어떤 외력에 의한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어떤 범죄의 관련성은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조류랑 해류랑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기간 동안 이 조류나 해수 유동만으로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오늘 오후부터 이제 부검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 경찰은 김남욱 변호사 일단 네. 외상을 보고 판단했을 때는 외력이 가해진 흔적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견된 그 외견상으로 봤을 때에는 외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못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밀 감정을 통해서 이 크게 두 가지 이제 사망 원인과 사망 시각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 몸속에 플랑크톤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이제 흡입된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익사와 관련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육지에서 다른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익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위에 남아있는 섭취물을 또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0대 여성이 25일 밤에 이 실종될 당시를 보게 되면 7시 반경에 남편과 이제 가족과 이 식사를 저녁 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또 11시 5분경에 편의점에 들러서 김밥과 소주, 종이컵 이런 것들을 또 사서 일부 또 섭취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12시경까지 12시 넘어서까지 살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음식물이 소화가 다 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음식물이 소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 실종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익사를 했거나 물속에 익사된 어떤 그런 시점이 좀 더 늦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이 위에 여러 가지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실종된 그 편의점에서 마지막에 영상이 확인된 그 시점과 크게 멀리지 않은 시점에서 익사를 했거나 이런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망 시각을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 시간이 중요한 것이 실종된 시간하고 가깝게 나온다면은 실종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실종된 시점하고 멀리 나온다면은 다른 범죄 가능성하고 연계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실종되었다가 이제 사체로 발견됐는데 사망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망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타살 또는 이제 실족에 의한 사망 어느 쪽으로 좀 더 가능성을 둘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제 부검의가 이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시신에서 결박이나 상처를 발견할 수 없었다. 결박이나 상처가 발견할 수 없었다. 네. 그래서 타살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은 없다는 의견을 일단 밝혔고요. 그리고 또 익사에서 발견되는 흔적이 폐에 있다. 다만 이제 익사와 관련해서 정확한 부분은 조직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좀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덧붙였는데요.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신 건 어제 경찰 발표거든요. 예. 근데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부검의의 소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변수가 남아 있다면 익사했을 때 익사 시 발견되는 그런 그 소견이 현재 그 폐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럼 왜 어떤 경위로 익사하게 되었는가라는 거는 아직 밝혀진 게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럼 아직까지 이 부검의의 1차 소견만 가지고 그동안 그 미스테리가 다 밝혀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외적인 모습을 보고 일단 부검의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은 일단 그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가능성도 보고 있는데 지금 경찰 수사가 어떻게 잘 가고 있는 건지 저희가 이수정 교수에게 한번 자문을 구해봤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이 무조건 타살 가능성을 배제했다고는 전 보이지 않아요. 부검 결과도 기다려보겠다는 얘기니까 섣불리 경찰의 수사의 노력을 평가절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던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목격자가 있거나 사건과 연관된 자가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수사선상에 혼선을 주기 위해 가지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뭐 타인의 지문이 있느냐 없느냐는 타살 가능성을 입증한 거에 별로 중요한 지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품을 발견한 시점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낮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눈에 띌 물건이지만 만일 새벽 2시, 3시경에 발견이 된 거라면 바다에는 어차피 가로등이 없으니까 아주 조도가 낮은 상태에서 그게 지금 발견이 쉽게 되는 물건인지가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족사라고 결론이 맺어지려면 일단은 과학적으로 완전성의 반대편 방향, 예컨대 일반적인 해류의 역방향으로 과연 시신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증을 해내야 될 거고요. 과학적으로 부검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죠. 소주 한 병과 그날 저녁 때 먹은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족사 했으면 아마 소화가 안 됐을 걸로 추정되거든요. 지금 부검 결과를 보니까 사망 시각에 대해서도 시신의 부패 정도를 봤을 때 경찰이 추정하는 실종 시간대하고 유사해 보인다라는 게 1차 소견입니다. 그렇다면 이수정 교수도 지적을 한 건데 왜 이렇게 멀리서 발견이 됐느냐. 그 해류와 조류 역행하는 쪽으로 간 이유를 일단 좀 납득할 만한 이유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양 전문가들 그분들의 지금 증언 뭐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해류가 반대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역류해서 그러니까 해류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쪽에 103km나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그것도 일주일 만에. 거기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일주일 만에 103km를 떠내려갈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는 해류가 반대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 반대쪽으로 이 시신이 떠내려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1.3km 떨어졌어요, 해안에서. 그걸 외향으로 보는 거예요. 연안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연안에서 실족한 사람이 그렇게 멀리 연안에서 1.3km 떨어진 먼 곳에서 발견된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해양 전문가들은 해류나 조류와 반대쪽으로 시신이 떠내려갔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일주일 동안 103km나 갔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향으로 빠져나와서 시신이 발견된 점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거기에 덧붙이면 옷이나 그 장신구가 그대로 있었다잖아요. 하나씩 목걸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의문점으로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연구원에서 얘기한 게 이게 뭡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거예요. 표류에 대해서. 그러면은 한 6일에서 7일 되면 여기 성산포, 여기가 이제 실종된 지점인데 여기까지 가더라. 근데 여기 발견된 데는 한참 더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 해양연구원에서 이 해류 조류와 관련된 그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측 프로그램에 따라서 당시에 이제 뭐 기상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 환경적인 요소를 대입을 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6일에서 7일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세화항에서 성산포항까지 정도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세화항에서 성산포항은 한 그 해안가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한 24km에서 25km 정도인데 지금 그 발견된 곳은 가파도의 이 해상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가파도 인근 해상 같은 경우에는 직선 거리로만 하더라도 이 70km나 되고 해안가를 따라가면 거의 103km가 되기 때문에 과연 6일에서 7일 사이에 이게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지금 조금 의구심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 조류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심층과 표층이 또 굉장히 또 다르고 그다음에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를 이렇게 다 대입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측하지 어떤 특별한 어떤 외생적인 어떤 변수가 작용해서 또 거기까지 간 것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뭐 과학적이고 조류학자들에 의한 분석이 이제 참고해 돼야 될 건데 저는 이 사건에서 정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남편의 행동이에요. 같이 회를 먹고 술을 먹고 아내가 소주를 사러 나갔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나가면서 전화를 걸면서 뭐 새벽 12시 10분부터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실종 식구는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합니다. 15시간 43분 만에. 16시간 정도 지나서. 그렇죠. 오후 3시 21분에 그 다음날 한다는 거죠. 그 긴 시간 동안에 상식적으로 어디 바람 쐬러 갔는가 보다 하면 한 2-3시간 기다릴 수는 있겠죠.
아니면 남편도 술에 취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안 들어왔다? 심각하다. 그러면 오전 중에라도 신고가 됐을 텐데 예. 그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남편이 지금 의심스럽다 그걸 떠나서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뭐 해류나 조류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차나 아니면 개인적인 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조사나 언급이 전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자연히 그냥 신용카드와 휴대폰이 발견되고 또 신발도 엉뚱한 데서 2km 이상 떨어진 데서 발견되잖아요. 예. 그런 걸 떠나서 남편의 그 13시간 이상의 시간을 어떻게 그것을 지금은 경찰은 뭐 나름대로 찾으려고 애썼다.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 그 시간에 알리바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16시간 뒤에 이제 경찰이 움직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빨리 신고가 됐으면은 뭐 빨리 찾을 수도 있는 거. 뭐 남편의 뭐 혐의점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좀 뭐 아쉽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실종되었다라고 경찰에 빨리 연락을 했다고 해서 생존해서 돌아왔다고 뭐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일반적인 그런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 이 부분을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 이야기 나왔던 것이 이제 과연 발견된 지점이 너무 먼 거 아니냐 그래요. 이건데요. 예. 아까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이제 그 학자들의 이야기 잘 충분하게 이제 전달을 했는데 또 반대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찰들의 이야기입니다. 경찰들이 예를 좀 들고 있는데요. 제주지방경찰청 간부들입니다. 서귀포에서 투신했는데 완도에서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고 또 마라도에서 사라졌는데 성산에서 발견된 적도 있고 또 추자도에서 사라졌는데 용두암에서 발견된 적도 있다. 이 정도로 그런 일이 많다는. 네, 뭐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반대쪽에서 발견된 것 자체가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또 어제 밝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과 또 경찰 사이에서의 입장도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제주 경찰이면 이런 사건들을 많이 접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치에 의한 평가한 것 같은데 또 하나 좀 의문점이 남는 게 이수정 교수는 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도 저도 궁금해요. 그 아랫도리는 고무줄이 있으니까 뭐 쉽게 벗겨지기 어렵다 손 치더라도 계속 해류가 흘러다니면서 파도도 치고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다가 이런 상태에서 고정적인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윗도리도 그렇게 이제 거의 100 몇십 킬로를 이동하는 동안 입던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는데 바다에 실족돼서 사망한 시신들은 의류를 제대로 잘 착용하고 있었던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 지점을 이제 지적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런 이제 궁금증에 저도 함께 궁금증을 느낍니다. 무겁잖아요. 물에 젖으면 옷이 면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머리로 이렇게 쓸려 올라가면서 벗겨져 나가야 될 것 같은데 100km씩이나 이동하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뭐 그렇게 표류해서 떠내려갔다 치더라도 지금 편의점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윗옷이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 옷 자체를 보면 아주 헐렁하고 그 금방 벗겨질 수 있는 구조의 옷이에요. 네. 뭐 단추가 있거나 뭐 벨트가 있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지퍼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100km를 떠다니면 물에 휩쓸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물이 또 묻게 되면 옷이 무거워지면서 위로 쓸려 올라가서 벗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이수정 교수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례적으로 네. 봤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시신이 오래 있다가 발견됐을 경우에 물에서 대체적으로 옷이 일정 유실돼서 옷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저 여성분 피해자 같은 거는 옷 그대로 다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입고 있었던 옷 그대로 그다음에 목걸이도 그대로 있었고 귀걸이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 지금 경찰은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7일 동안 103km나 되는 그 바다를 이렇게 떠내려 와서 온 상태가 그렇게 온전할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혹시나 누가 배를 타고 와서 거기다 이렇게 만약에 불행한 일이 범죄라면? 생겼다고 하면 예. 범죄라고 하면 유기했을 가능성 또는 유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뭐 익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혹시나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와서 뭔가 나쁜 짓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수사기관에서 너무 이제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 어떤 결정된 듯한 그런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할 게 아니라 이 수사는 전체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의문점이 미스터리한 점이 좀 워낙 많고 좀 근거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최 박사님 저는 또 궁금한 것이 이제 이 여성이
사고가 날 거라는 거 당연히 몰랐겠죠. 그런데 조금 늦은 밤 시간에 언니하고 형부에게 세 통 하나 전화를 했다. 네. 라는 거는 좀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남편이 그 어떤 상황이 그 전에 펼쳐졌는지를 좀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요. 예를 들어 뭐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그래서 속상해서 언니나 형부에게 그걸 털어놓고 싶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뭐 제주도에 살라고 뭐 2주 동안 뭐 거기 내려와 있었다고 하는데 최종 결정을 할 때 뭐 참고를 뭐 조언을 구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예. 근데 이제 통화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랬죠. 통화도 안 됐고 또 이제 대개가 물에 빠지기 전에 대부분이 물에 빠지기 전이 아니라 사람들은 휴대폰하고 저 신용카드는 손에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방파제에서 휴대폰은 꼭 바람을 들고 있죠. 쐬더라도. 예. 근데 그걸 놓고 거기에는 뭐 타인의 지문은 없다 하지만 그걸 놓고서 실족사로 빠졌다. 그리고 이제 뭐 증언들에 의하면 물도 굉장히 얕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뭐 자료나 이런 걸 할 때 예. 그냥 단순한 그 실족으로 인한 익사 사고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제 그 네. 만약에 실족을 하게 됐다면은 물 높이가 굉장히 이제 깊다면은 이해가 되는 건데, 근데 주변의 목격자들 얘기는 한 요 정도 오는 물 높이였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방파제 인근 부근의 이 물높이가 이 성인의 이 배나 가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수심이 얕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방파제 거기 야트막한 그 언덕을 좀 넘어가지고 이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지금 30대 여성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많이 술에 취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충분히 거기서 나왔을 수 있을 것이다. 나왔거나 구조를 요청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예. 당시에 이렇게 물이 낮았던 이유는 이 밤 11시에서 12시경이었기 때문에 썰물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가능성을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 테트라포드를 넘어가지고 약간 깊은 물에 들어간 것 아니냐까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테트라포드를 지나가지고. 네, 근데 그 해안가에 있는 테트라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고 험한 거의 구조물이기 불가능하죠. 때문에 예. 여성이 거기에 올라간다는 걸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런 얕은 물에 이 방파제를 넘어서 빠졌겠느냐 실족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어떤 해류를 타고 전혀 이 제주도의 완전 반대 방향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능했냐라는 이런 의문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검이 오늘 마무리되고 경찰이 좀 수사 결과를 발표할 테니까 결과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